새하얀 복도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습니다. 한 남자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32살 정우입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피가 아닙니다. 가족의 피입니다. 정우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삐하는 긴 기계음. 심장 박동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의사가 정우 앞에 섭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표정은 무겁습니다. 정우는 이미 압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하지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가 입을 엽니다. 정우 씨 유가족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의사는 계속 말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셨고 누님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정우는 벌떡 일어섭니다. 안 돼요. 누나는 아직 살아 있어요. 제가 손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의사가 정우의 어깨를 잡습니다. 진정하세요. 정우는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내야 돼요. 다시 해봐요. 제발요.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정우를 붙잡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복도에 그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뜹니다. 2024년 4월 13일 오후 3시 27분.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 3명 사망 1명 중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김태수 58세 택시기사, 박은희 56세 자영업, 김수진 30세 간호사. 그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1명 남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자 남동생인 김정우 32세. 이것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가족 전체를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름과 일부 세부 사항은 변경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은 경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어떻게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정우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수 씨는 개인 택시 기사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귀가하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은희 씨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대를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여셨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셨습니다. 누나 김수진 씨는 정우보다 2살 위였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누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같은 병원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6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정훈의 가족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겨우 아파트 하나 마련했고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여유는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머니는 가게 단골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정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우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누나의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드레스샵 예약이 오후 2시였습니다. 원래는 정우도 함께 가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회사에서 갑자기 토요일 근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누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일 중요하잖아. 우리끼리 다녀올게. 대신 저녁에 드레스 입은 사진 보여줄 테니까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줘야 돼. 알았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나. 제일 예쁠 거야. 그날 아침 정우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가족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택시를 직접 몰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 반이면 천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 있게 출발하면 점심도 먹고 드레스샵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았고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누나는 뒷좌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드레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운전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봄날의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주말이라 차들이 많았지만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평생 택시기사로 일하며 무사고를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운전자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이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누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드레스 맞추고 맛있는 거 먹자. 어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다. 곧 시집 가는 딸이 엄마한테 밥 사줘야지. 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결혼하면 나 섭섭할 것 같다. 그동안 아빠 기쁨이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후 1시 47분. 맞은편 차선에서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핸들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회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택시는 트럭에 밀려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충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변 차량들이 급정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고입니다. 큰 사고예요. 경부속도로 천안 부근이요. 빨리 와주세요. 사람들이 다친 것 같아요.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택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차 안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석의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조수석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뒷좌석의 누나는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세 사람을 급히 차에서 꺼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누나는 급히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54세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과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에 음주운전에 과속, 3중 과실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트럭 기사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트럭이 크고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트럭 기사의 일방적인 과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사망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은 김정우. 경찰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정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중요한 전화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청 사고조사팀입니다. 지금 댁의 가족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버님 김태수 씨와 어머님 박은희 씨, 그리고 누님 김수진 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천안 소재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정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까? 경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했대요.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해요. 동료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빨리 가봐. 내가 팀장님한테 말할게. 정우는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택시를 타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버지 핸드폰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꺼져 있습니다. 누나 핸드폰 역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우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큰 사고가 아니길. 다들 무사하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급하게 오라고 한 것, 가족 모두의 전화가 안 되는 것, 이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1시간 반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오후 5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수, 박은희, 김수진.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들인데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경찰관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정우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의사와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알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가족이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깊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님은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과 대량 출혈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우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관이 정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우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즉사에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아침에 잘 가라고 했잖아. 저녁에 본다고 했잖아. 정우는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출근하며 현관문을 나섰던 순간 뒤돌아보지도 않았던 것,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정우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누님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는요? 누나는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수술실 앞 대기실로 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누나, 제발 살아야 해. 제발.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누나는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고 장기 손상이 광범위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3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있던 가족이 저녁에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정우를 안치실로 안내했습니다. 3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침대. 간호사가 천을 걷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두 번째 침대. 어머니였습니다. 역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번째 침대. 누나였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나였습니다. 정우는 누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웨딩드레스 못 입잖아. 6월에 결혼하기로 했잖아. 정우는 누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3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들, 웃고 떠들던 사람들,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침대 옆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병원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족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밥 먹으며 이야기하는 얼굴. 그런 얼굴들이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함께 갔어야 했어. 회사 일 따위 핑계대지 말고 함께 갔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대신 죽었을 수도 있어. 그게 나았을 거야. 왜 나만 살아남았어? 왜 나만? 정우는 밤새 그런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는 것, 과속을 했다는 것,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것, 일방적인 과실이라는 것. 정우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하는데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벌준다고 가족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빈소를 마련하고 부고를 돌렸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어머니 형제들, 먼 친척들. 모두 슬퍼했습니다. 모두 위로했습니다.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약혼자도 왔습니다. 그는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빈소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우는 그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택시 동료들, 어머니의 가게 단골들, 누나의 병원 동료들, 정우의 회사 사람들 모두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제대로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발인 날이 왔습니다. 세 개의 관이 연구차에 실렸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연구차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작은 함. 그 안에 가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로 시끌벅적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유골함을 모셨습니다. 사진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의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날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32살에 가족 전체를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정우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목이 막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던 식탁이 너무 컸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 어머니가 앉던 자리, 누나가 앉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사고 장면을 꿨습니다. 직접 본 적도 없는 장면인데 너무나 생생하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트럭이 달려오는 모습, 충돌하는 소리, 비명소리. 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회사는 한 달간 휴직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구두, 어머니의 앞치마, 누나의 화장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누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나의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누나가 쓰던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누나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누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단정하고 예쁜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고 전날 적은 글이었습니다. 내일 드레스 맞추러 간다. 설렌다. 6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우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이어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우리 가족 행복하지 못했어. 다 사라졌어. 정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정우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한 분이 권유했습니다. 정우야, 이러다가 너까지 무너지면 어떡하니? 전문가 상담 받아봐. 정우는 정신과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정 씨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전체를 잃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가족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계속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정우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서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조금씩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 어머니와의 추억, 누나와의 추억,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서 울기도 했지만 조금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정우는 사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천안 부근. 정우는 그곳에 섰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고속도로였습니다. 특별한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가족이 마지막 숨을 쉰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길가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여기가 마지막 장소였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정우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우는 문득 느꼈습니다. 가족이 이제는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그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54세 트럭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제한 속도 시속 100km 도로에서 시속 130km로 과속했습니다. 졸음 운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변호인이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유족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가족 전체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3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때문에 저는 이제 세상에 혼자입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평생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통을 피고인은 알까요?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합의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최종 변론. 모든 과정이 정우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법정에 갈 때마다 사고를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선고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3명을 사망케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정우는 법정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8년. 가족 3명의 목숨이 8년이라는 것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정우는 법정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8년 후 저 사람은 출소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우리 가족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이해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가족 생각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정우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장보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식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프긴 했지만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가족 사진을 거실에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사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다녀올게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니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가족의 기일을 챙겼습니다. 매달 13일이 되면 성묘를 갔습니다. 가족 묘소는 서울 근교 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묘소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팀장 됐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엄마, 저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엄마 김밥만큼은 못 만들지만 그래도 먹을만해요. 누나 약혼자분 새로 만난 사람 있대요. 누나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그렇게 가족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악몽은 가끔 꾸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히 힘들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모이는데 정우는 혼자였습니다. 친척 집에 가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외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족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교통사고 유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일, 그 후의 고통, 그리고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견디고 있구나. 나도 견딜 수 있어. 3년째 되던 해 정우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정우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드는지, 정우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안전운전 하겠다고. 정우는 뿌듯했습니다. 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그것이 정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우는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갔던 날, 어머니가 해주신 김밥, 누나와 함께 영화 보던 날, 그런 추억들이 정우를 지탱해 줍니다. 정우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짓눌려 죽고 싶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가족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가족이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우는 최근에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친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감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우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사람과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하늘에 계신 가족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가족은 정우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을 응원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둘째, 교통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과속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방심이 한 가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다섯째, 남겨진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정우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가족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아빠, 엄마, 누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함으로.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세요.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세요. 정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슬픔은 나누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